새해 맨날 또 시작하면 화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해는 몇 킬로그램은 빼야지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에그타르트를 하나 집어먹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게 아니겠죠. 음, 그런데 사실 직장인의 다이어트 너무 어려운 게 아침에 보통 9시 정도까지는 출근하시잖아요. 그리고 점심은 부서분들이랑 같이 먹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고 음, 퇴근하고 나서 밥 먹고 나면 또 조금 있으면 뭐 하다가 이제 잠들고 이러면 삼시세끼 다 찾아 먹으면서 뭐 운동하고 내 수면 시간 지키고 이러면서 살 빼기 너무 힘든 것 같거든요. 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또 우리 영희님께서 다이어트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셔서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에 위고비 마흔자로 아주 열풍인데 음. 정말 괜찮은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살 뺄 수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에 대해서 먼저 조금 깨고 음,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인이 보통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운동, 헬스장을 끊고 네, 운동부터 시작을 PT 하죠. 시작하고. 자,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음, 존재합니다. 내가 활동량을 늘려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는 음, 쪽과 그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그 소모하는 칼로리량을 늘리는 쪽에 음. 속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으로 시작한 다이어트는 실패입니다. 무조건 살이 다시 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의 양은 생각보다 좀 정해져 있어요. 음,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기본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태우는 대사량을 기초대사량이 나오고요. 그 위에 이제 내가 실제 운동이나 활동을 하면서 쓰는 이제 활동하는 대사량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루에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2000에서 2300 정도 되니까 음, 그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해라라고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 요 활동 칼로리가 훨씬 높아지게 되죠. 음, 그래서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지니까 요 남는 구간만큼을 당연히 이제 체중 감량이 되게 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류가 지난 수만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 지금 최근 뭐 한 몇십 년처럼 음식이 풍부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는 항상 음식물이 적었던 환경에 대비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음, 그러다 보니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2000kcal가 아니라 3000, 4000kcal를 소모를 하게 되면 그거를 낮춰야 아무래도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음. 그래서 활동 칼로리가 너무 늘어나서 줄어들지 않으면 내 기초 대사량을 점점 줄이게 돼요. 네. 실제로 이제 한 연구에서는 런던에서 일하는 사무직과 아프리카에서 이제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는 사냥꾼 기초 대사량을 비교해 봤더니 실제 런던 사무직이신 분이 기초 대사량이 더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서 살이 점점 안 빠져요. 음, 왜냐하면 칼로리가 줄어드니까요. 두 번째로 그러다가 운동을 바빠서 못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기초 대사량 줄어들었는데 활동 대사량 같이 줄어드니까 이만큼의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음. 심지어 먹는 거는 그대로인데.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에요.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을 내야 되는데 바쁜 현대인들, 바쁜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연초고 하니까 헬스장 가면 막 사람들 많잖아요. 금방 많이 줄어들죠. 음, 그러니까 바쁘니까 못 오고 그래서 결국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성공하는 다이어트 또 효율적인 다이어트는 식사량을 줄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훨씬 음. 유리해요. 그래서 아까 소모하는 칼로리와 섭취하는 칼로리 중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낮추면 그만큼 남는 칼로리만큼 살이 빠지겠죠. 네. 오, 그래서 덜 먹는 게 중요해요. 다만 이게 어려운 거는 의지적으로 덜 먹는 게 굉장히 안 어렵기 때문이죠. 네. 된다. 이렇게 막 시간이 없는 음. 와중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죠? 네. 아까 제가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단을 통한 다이어트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먹는 식단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양만 줄여도 돼요. 다만 내가 그 배고픔과 싸워야 되는 거, 내가 식사를 많이 먹게 되는 심리적 요인하고 싸워야 되는 게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방법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덜 먹는 걸로 살 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 덜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막 맞아요. 당장 막 맛있는 게 막 이렇게 있는데 나만 절반만 먹고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먹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과 연결이 많이 음. 돼 있거든요. 방금도 말씀주셨지만 사회적인 컨텍스트, 내가 이 사람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저 엽기 떡볶이 네, 시켜서 먹고. 맵고 짜고 달고 그 달고. 다음에 혈당 팍 올라가는 자극이 되는 도파민으로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체중 감량을 할 때 칼로리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 몇 킬로 칼로리를 먹었어. 근데 이제 요즘은 뭘 보냐면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내리냐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일반적인 빵이랑 완전히 그 막 그냥 정제 밀가루로 돼서 막 입에 넣자마자 녹는 빵이랑 통밀빵이라서 입에서도 잘 좀 씹히기도 하고 그다음 소화도 좀 굳게 되는 두 개의 종류 빵을 먹었다고 칠게요.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이제 잘 녹는 빵들은 들어가자마자 혈당을 이렇게 올려버려요. 근데 혈당이 너무 높으면 혈관 안쪽에 염증도 많이 유발을 시키고요. 혈당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얘를 일단 췌장에서 열심히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요 혈당을 쭉 낮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저장을 해버려요. 피하에 지방으로 저장시키고 간에도 지방으로 저장시키고 내장 지방으로 만들고. 그래서 살이 찌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막 그래서 저장되니까. 탄수화물을 먹었으면 이걸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쓰기도 전에 너무 혈당이 음. 많이 오르니까 얘를 저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칼로리라고 하더라도 혈당을 빨리 오르는 음식이 있고요. 천천히 오르는 음식이 있으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은 그걸 저장하기 전에 야금야금 다 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소화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빵이랑 우유 대충 때워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럼 오후에 백발백중 졸려요. 왜 졸리냐면 혈당이 팍 올라가다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막상 오후에 쓸 혈당이 에너지는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 기준으로 식사 양을 줄이는 거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줄이고 뭘 먹는 게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하루에 3끼를 다 드시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간헐적 단식도 간헐적 단식의 장점들이 있는데 지금 바쁜 현대인들 입장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아침을 보통 거르고 점심 저녁을 먹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칼로리 섭취량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굶었다가 먹으니까 더 많이 먹게 더 되는 많이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하루 3끼를 그냥 먹고 먹는 양을 좀 더 줄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저는 특히 아침을 많이 강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이 자꾸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의 양이 적기 때문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을 안 먹어버리면 그나마도 없는 근육들이 더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근육 손실 막으려면 아침을 단백질만 먹어야 되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침에 탄수화물도 적정히 드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밤사이 굶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주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이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뺏었어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빼서 에너지원을 쓰게 되는데 그럼 근손실이 일어나서 그걸 단백질로 보충을 해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 구멍이 안 나게 하려면 아침에 탄수화물을 적정량 섭취해 주시는 게 좋죠.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 뭐 잡곡밥이라든지 그나마 빵을 먹더라도 통밀빵을 먹으면 혈당이 좀 덜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런 것들로 아침 식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빵에 잼 발라서 주스랑 먹는 아침이 최악이네요. 최악이죠. 딸기잼 같은 거 발라가지고 특히 주스가 너무 쥐약이에요.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맞아요. 생과일 주스도 요즘은 과일들이 다 이제 개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도가 되게 높아져 있어요. 과당도 굉장히 혈당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스를 먹는다? 그럼 심지어 흡수도 더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스랑 간식만 피해도 바빠서 밥 많이 못 먹고 그냥 과자만 주워 먹어서 간식으로 배 채웠잖아요. 무조건 살찌죠. 그게 최악이군요. 혈당 스파이크 친 게 내 몸에 막 다 저장되니까 그래서 안 좋다. 맞습니다. 점심하고 저녁 같은 경우에 원래 먹던 식단대로 그냥 일반식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일반식이 사실은 뭐 직장인 분들이 막 뭘 싸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순댓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그나마도 어떻게 먹는 게 좀 나한테 좋을까요? 네. 점심은 일반식으로 드시되 이제 저희가 하나의 이제 기믹을 좀 추가를 하자면 먹는 순서를 좀 바꿔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댓국을 똑같이 먹더라도 밥부터 먹었을 때랑
건더기부터 먹었을 때랑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요. 건더기부터 먹으면 위에서 앞에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쫙 막고 있으니까 국물이 딱 스며들어서 진짜 소화되기 좋은 그 밥알들이 정체돼서 혈당이 늦게 올라요. 그럼 똑같은 순댓국을 먹어도 단백질이나 건더기부터 먹고 밥을 말아서 먹은 분들은 혈당이 덜 오르니까 살이 덜 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야채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비빔밥을 먹더라도 그냥 다 비벼서 드시기보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야채를 먼저 야채와 고기를 먼저 먹고 어.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막 치솟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오, 좋아요. 근데 이게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위고비 마운자로를 그래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저희도 병원에서 위고비 마운드를 좀 많이 처방하는 편인데요. 저도 지금 한 11년 정도 비만 쪽을 봤을 때 이 정도 약이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약들 중에서 효과 측면에서 가장 좀 드라마틱한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도 물론 약이니까 있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한 선인 약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큰 장점이 지금까지 나왔던 다이어트 약들은 정신과 약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경정신계통 약물들이 많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의존성이 생기거나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장기간 투약이 좀 어려웠던 경우가 많은데 요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들은 이제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음 개발됐던 약들이다 보니까 비교적 장기 투약에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걸 저희도 많이 처방을 해보고 특히 바쁜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요 효과를 보는 게 원래 100을 먹어야 배가 부른데 한 50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또는 평소에 약간 좀 더부룩한 느낌이 있으니까 음식이 잘 안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엽기 떡볶이를 먹었는데 예전만큼 맛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원래 그 스트레스 받아서 난 도파민을 찾고 싶어. 그래서 엽기 떡볶이를 먹으니까 혈당이 올라오고 자극적인 맛이라서 도파민을 막 자극시키던 사이클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야식을 찾지 않게 되고 간식도 덜 찾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상하게 탄수화물이 안 땡기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에서 음식물을 배출하는 속도를 늘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내가 술 먹고 다음날 숙취가 이제 심한데 위가 더 많이 안 움직이는 증상까지 추가가 되면 숙취가 되게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도 마운저로 위급이 맞으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술자리가 줄었어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단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레몬 디톡스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저 레몬 그거 한 10년 전에 해봤는데 네. 한 번 시도해보고 못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되게 유행 타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한 번 하면 다시는 못할 만한 다이어트들이 많아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한 음식만 먹어요. 그럼 당연히 살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음식에 물리고 또 이게 1년 내내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있었는데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저도 출시되고 지금 이제 써보니까 이 약은 앞으로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약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저희 왜 감기 걸리면 그냥 헤어진 통째 먹고 코 감기약 먹듯이 내가 체중이 조절이 되다가 특정 체중 이상을 넘어섰을 때는 위고비 마운저로 대신 짧게 쓰고 또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약으로서 효과가 좋아 보여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내성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쓸 때마다 비슷한 효과를 낼 확률이 지금으로선 높아 보여요. 근데 뭐 레몬 디톡스나 다른 되게 극단적인 다이어트 대비로는 비교적 실천이 쉬우니까 이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에요. 네. 좀 아무래도 약이 이제 주사제 형태고 또 프리필드 펜 형태다 보니까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먹는 약도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인허가가 나왔고 점점점 약이 더 발전하다 보면은 더 좋은 가격에 또 덜 불편하게 쓸 수 있는 약들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실제 낮춰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무기로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격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저는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다른 데다 돈 쓰고 막 음식 있는 대로 막 주문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걸 줄일 수 있으니까 뭐 피차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신 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중독 치료에 이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쓰거든요. 그 말은 이 도파민 회로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맞는 동안에 약간
의욕이 떨어진다. 막 그 도파민이 예전처럼 뿜뿜 안 하니까. 다만 이제 그걸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뭐 상담을 받거나 또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차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세이브가 될 수 있고요. 다이어트 측면에서 보더라도 술자리 한 3번 정도 안 세 가면 번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 가격 비교해 보면. 맞아요. 조금 비싼 술 마시면 네네. 뭐 한 2번 정도 안 음. 가도 뽑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거를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일석이조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약들도 부작용이 있고 이제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시다 보니까 좀 중대한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꽤 많은 수는 용량을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올려서 왜냐면 첫 번째 맞아보니까 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맞아볼까 하고 한 번 더 찌르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펜이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게 덜 들어간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어 또 맞고 뭐 이런 분들도 저희도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최대한 그 뭐 병원이나 약국에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사용만 하셔도 지금 일반적으로 막 뉴스에 나오는 부작용들보다는 좀 빈도는 덜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꽤 많이 했는데 막 그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이 숫자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하시면서 쓰시면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채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많이 여쭤볼게요. 제 채널에다 이렇게 영희님하고 같이 건강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좀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일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 몸 아파가면서 막 내가 살이 쪄가면서 일하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 계속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